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충남 보령의 한 돼지 농장에서 어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밤사이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충남 지역은 1,200여 개 농가가 24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전국 최대 양돈 밀집 지역이어서 걱정이 컸는데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도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덴에서 있었던 실무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것에 대해 북미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대표인 김명길 대사는 미국이 말한 단기간 내 협상 재개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짧은 2주 안에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만들어낼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협상 중단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며 빈손으로 나왔다는 북한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언주에서 중앙보훈병원까지 13개역 구간에서 사흘간으로 혼잡을 우려해서 출근 시간대에는 100% 운행을 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80%, 나머지는 60%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인력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수만 명의 시민이 홍콩 섬과 카오룽에서 거리 행진을 벌였는데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건물까지 접근하자 중국군 경비병이 노란색 깃발을 들어올려 시위대에게 경고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의 주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인종차별 범죄는 아니라는 게 현지 경찰 입장입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어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충남 지역은 1,200여 개 농가가 24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전국 최대 양돈 밀집 지역이어서 걱정이 컸는데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네, 역시 신고가 들어온 경기도 포천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곳 다 발병한 지역이 아니었고 특히 충남이 포함이 돼 있어서 검사 결과가 주목됐었는데요. 충남이 뚫리면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 아래 긴장을 높여왔었습니다. 앞서 충남 홍성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에 대해서도 결과는 음성이었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과 충남 보령에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 2건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어젯밤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이후 경기 중부와 인천 강화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13건. 이 중 포천과 보령은 발병 지역이 아니어서 정밀 검사 결과가 주목됐습니다.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양돈 농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국 최대 양돈 밀집 단지인 충남에선 최근 일주일 사이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됐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충남 홍성군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이던 돼지 19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습니다. 양성 판정이 날 경우 발병 농장을 비롯해 반경 3km 이내 농장의 돼지 10만 마리를 살처분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방역당국과 양돈 농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병성 감정에 나섭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시간 5일 진행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죠. 북한 비핵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양측이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에는 결렬의 책임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 김명길 대표는 귀국길에 미국 측이 기대한 대로 2주 안에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문제 해결의 방도를 미국에 제시했다며 앞으로 북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고 그 시한은 올해 말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7개월여 만에 어렵사리 재개된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미 관계가 또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북측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 측이 기대한 대로 2주 안에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통해 귀국하기에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한 김 대사는
공항의 환승구역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사는 2주 내 어떻게 새로운 셈법을 만드냐며 역겨운 회담은 원치 않는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방도를 미국 측에 명백히 제시한 만큼 앞으로 북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은 올해 말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에도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북미 협상이 한층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며 빈손으로 나왔다는 북한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앞으로 북미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요? 네, 이곳 워싱턴은 일요일 늦은 오후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트윗 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 대부분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협상 직전에는 북한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들을 만나겠다며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그동안 상황에 비춰보면 머지않아 어떤 식으로든 반응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비난을 공식 반박했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미국은 북한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3시간여 만에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항의 진전을 이룰 새로운 구상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는 반박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습니다.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실무협상이 결렬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현재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북한이 전술적 이익을 노려서 협상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트윗자를 놨다가 종종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협상 중단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내년 대선 전국이 맞물린 정치 상황을 북한이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 북미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협상의 여지는 양측 모두 남겨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미국은 일단 스웨덴 정부의 2주 내 협상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2주 뒤 협상을 재개해달라는 스웨덴 정부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바로 다음 협상 일정을 잡자는 것입니다. 또 70년에 걸친 전쟁과 적대감을 하루아침에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는 두 나라 모두의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렬이나 실패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대목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시한을 연말까지로 제시하며 미국의 새 계산법을 숙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협상 재개를 놓고 한미 간 본격적인 논의와 또 북미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13개 역을 운영하는 노조가 오늘 새벽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 사이에서만 파업이 진행되지만 나머지 구간에서도 연쇄적인 운행 차질과 혼잡이 우려됩니다. 일단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길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9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파업이 진행되는 곳은 지하철 2단계와 3단계 구간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까지
13개 역입니다. 개화역에서 신논현까지 25개 역 1단계 구간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단계 구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2단계와 3단계 열차가 지연되면 1단계 구간 운행도 차질이 빚어져 혼잡이 우려됩니다. 노사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0여 명이 참여합니다. 노조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100%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는 80%, 나머지 시간대는 운행률 60%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투입해 평소와 같이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9호선 운영 시간은 새벽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그대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을 다루게 될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보다 구체화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검사 이의 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참고인들의 인권 침해 민원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 7월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밝혔는데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은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다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이문정 검사가 상급자 지시에 저항하며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이의제기권을 현실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지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고 2000일이 흘러갔습니다. 어제 저녁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참석을 한 가운데 희생자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요.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민고발인단의 고발이 다음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부실수사, 편파수사 검찰을 기억하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제로 정확히 2000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 50여 명과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며 묵념했고 문화예술인들도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아이들 안아주고 싶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은 2000일이 되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서초동에서도 촛불을 들었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70군데가 넘는 곳을 순식간에 압수수색하고 40명이 넘는 검찰 등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제에선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고발인단 참여 서명도 이루어졌습니다. 4.16 연대 측은 고발 대상은 박근혜 정부 책임자 등 120여 명이라며 다음 달 초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시위를 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홍콩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어제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범죄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과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 사이에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어제 우산을 쓰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연신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 4일 시위 확산을 막는다며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시위대는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는 밤늦게까지
홍콩 시내 곳곳에서 계속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벽돌과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시위대가 몽콕의 폐쇄회로 TV와 스프링클러 등을 파손해 몽콕역 안팎은 한때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중국 본토에 대한 시위대의 반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계 은행을 찾아다니며 불을 지르고 중국 본토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과 홍콩에 주둔 중인 중국군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위대가 중국군 막사벽에 레이저 불빛을 비추며 항의하자 한 인민해방군이 경고의 의미로 노란 깃발을 들었습니다. 홍콩 주둔 중국군이 시위대에 경고 깃발을 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미국에서 또 발생한 총격 사건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술집에서 일어났고 히스패닉계 남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종차별 범죄나 무차별 총기 난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미국 중부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간 6일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요일 새벽 1시 반쯤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4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20대 2명, 30대 1명, 50대 1명으로 모두 히스패닉계 남성들입니다. CNN은 부상을 입은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2명은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2명의 용의자가 술집에 들어와 총격을 시작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USA 투데이는 목격자들을 통해 총격 전 술집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용의자들이 술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총을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 등은 인종차별 범죄는 아닌 걸로 본다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술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7개월 만에 열린 북미 실무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났고 북한은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앞으로도 미국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는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북중 수교 70주년 메시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어젯밤에 밝힌 내용입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중국과는 잘 지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또 중국과 굳게 손잡고 지역의 안전 보장,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평양 인민문화 궁전에서는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축전을 통해서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친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북중 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오해를 해서 흑인 남성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사건, 지난주에 이 여성에 대한 재판 결과를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증인이 총에 맞아서 숨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숨진 사람은 언급하신 사건의 희생자인 흑인 남성 보탐진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던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달리는 차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른바 여성경찰관 사건의 재판과 관련돼 있는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3년 동안 방위사업청이 해외 무기 구입에 쓴 돈이 45조 7천억 원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80%가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수입 무기를 국산화하고 무기 수입국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다시 나섭니다. 오늘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이번 주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정 방해 행위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자신이 대표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대 수출국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 총액이 3년 만에 줄었는데요. 수출이 줄어든 정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컸습니다. 다른 곳들은 5%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9%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힘들어진 우리 기업들이 대체 기술과 다양한 공급선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내년 상반기부터 운용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특화합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적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들의 전세 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부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예외 허용 사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세종시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복도에 있던 정수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분만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014년 전국 892곳에서 올해 711곳으로 4년 반 동안 20%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하남시와 인천 강화군 등 15개 시군구에는 분만 가능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 변호 노트가 오늘부터 전국 경찰서에 비치됩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앞서 2차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늘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국내에서 경기도 광릉숲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가 강원도 춘천에 46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에 발견된 유충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과천과학관으로 보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사육을 한 뒤에 자연 방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홍콩에서 열린 서울옥션 경매에서 박수근 화백의 공기놀이하는 아이들이 23억 원가량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동풍은 20억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파바로티의 뒤를 잇는 세계적인 테너 마르첼로 조르단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연을 했었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의 나이에 갑작스런 죽음에 전 세계 팬들의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또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오늘 있습니다. 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에 수사 실무 책임자가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의 전두환 씨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재판 핵심 증인이 나옵니다. 고 조비오 신부와 같은 장소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평신도가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를 위해서 오늘 소집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스리랑카와 홈 경기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평양에서 북한과 경기를 치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출근길 전국 곳곳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가을비 소식이 있고요.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개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방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 최대 20mm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은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무척 쌀쌀합니다. 서울이 최고 16도, 청주와 대전 17도, 광주는 19도, 대구는 20도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북한도 오늘 최고 16도에서 19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평년보다 쌀쌀한 날이 많겠고요. 특히 모레 수요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그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며 일찍 돌아간 첫날과 달리 이번엔 자정 가까이에서야 청사를 나갔습니다. 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어제 딸이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반박하며 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가장 먼저 이틀 전 있었던 첫 번째 조사 때 검찰이 작성한 진술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는 오후 4시에 시작해 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진행됐습니다. 이후엔 이번에 받은 진술 조서를 4시간 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자정 직전인 11시 55분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이미 재판에 넘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확보한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딸 조 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기자단에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조 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동영상에 조 씨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경의선 백마역 부근 철길 건널목에서 서울행 열차와 마을버스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충돌 직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대형 사고는 피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3명 등 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버스의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몬산읍의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3시 53분쯤 음성군 금왕읍 A씨 소유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불이 났고 20여 분 뒤 500m가량 떨어진 A씨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농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2개 동과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1대 등을 태웠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방화가 의심된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광장 정치입니다.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 촉구로 광장의 목소리가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인근에서는 보수단체가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9일에도 양쪽 진영이 모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지만 이견을 조정하고 융합해야 할 정치는 실종되고 새 대결만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공격을 하면 또 다른 한쪽은 다시 며칠 뒤에 반격을 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지난 28일 날 서초동에서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전혀 반대의 집회가 있었는데 또 그저께 또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100만이니 200만이니 뭐 숫자 대결도 가고 그랬는데 전형적인 광장 정치다. 근데 광장 정치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간접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게 대의민주주의니까 네. 이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 시민들의 어떤 힘으로 사실은 국회 탄핵 의결을 이뤄냈던 거였거든요.
지금의 이 상황은 좀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양쪽이 전혀 접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 양극단이고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A 지표를 상대방은 완전히 폄하하고 네. 과소평가하고 있고 또 상대방 측도 마찬가지의 논리고 지금 말씀처럼 번갈아 이제 집회를 하는 양상이에요. 내일 모레 글피인가요? 내일 모레인가요? 10월 9일 날 또 아까 말씀처럼 네. 집회가 예고돼 있다는데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정치권은 이 부분을 오히려 양 진영의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뭔가 지지를 결집시키려 하는 이런 양상이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어쨌든 생각의 접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쪽 서초동도 우리 시민들이고 광화문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네. 서로 생각하기에는 양극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정치권들이 상대방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쪽의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도. 속마음은 다르더라도. 근데 아예 명시적으로 양당의 논평이나 이런 의사는 상대방 이제 집회를 폄하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이제 벌써 몇 번 이제 집회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적어도 다른 부분이야 아직 뭐 갈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요. 이 집회에 대해서만은 갈등을 좀 완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광장 정치가 간접 민주주의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지금 현재는 그런 보완적인 요소보다는 갈등적인 요소가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면은 이거는 광장 민주주의고 상대가 하면 동원에다 폭력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쪽도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뭐 조폭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광장 민주주의도 아니고 광장 정치도 아닙니다. 그냥 광장 이 투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나 정치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역지사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광장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떤 특정 공간에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서로가 역지사지하면서 얘기를 다 해가지고 상대 얘기도 그래 이거는 일리가 있어. 그리고 또 저쪽 듣고서 그래 이건 일리가 있어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광장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왜냐하면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증오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광장 민주주의도 아니고 광장 정치도 아니고 그냥 광장 투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세대결 아닙니까? 저 9월 28일 날 서초동 집회 끝나고 나가지고 200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10월 3일 날 집회하고 우리 300만이다. 뭐 이건 애들이 뭐 서로 우리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게 세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점을 주목합니다. 이게 뭐냐면 힘의 과시를 서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정당의 본연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세대결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건 뭐냐면 힘의 과시를 통한 정치가 아닌 통치, 반대쪽은 힘의 과시를 통한 저항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정치가 사라졌어요. 제가 볼 때. 민주적 과정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하면 어떡하나.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정당들 말이에요.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한국당이나 이쪽에 좀 양쪽 다 똑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한다. 그래 놓고서 끝나고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 그 민주당의 경우죠. 뭐 광장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국당은 아예 드러내놓고 자기네가 집회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좀 두 정당 모두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났거든요. 지금 이 두 정당이 나중에 자신들이 수습을 하지 못할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서 제도라는 제도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장 정치나 광장 민주주의가 아니라 광장 투쟁일 뿐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치권이 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생각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장이나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네. 시간의 지연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 선거 때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럼 다음번 선거까지 기다려야죠. 혹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 찍었는데 이 사람이 내 기대에 맞고 부응을 못해도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죠. 두 번째 시간의 지연은 또 어디서 발생하냐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게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지연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나라 이 정치권이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해가지고 내 의견이 제대로 반응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원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예요. 왜? 상대 얘기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역지사지하고 상대를 또 설득하고 이래야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장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그래서 효과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국 사태도 사실 전 그래요. 양쪽 모두가 조금 기다리면서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전 계속 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서초동 가서 저 공수처 설치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 원래는 국회 앞에서 해야죠. 사실은 지금 국회에 그것이 패스트 트랙이 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압력을 주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압력을 주되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새 대결 양상으로 광장 정치가 변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에 이제 서초동에 나오신 분들하고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의 생각이 워낙 달라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조국 수호냐 조국 퇴진이냐 이게 이제 접점이 갈리고 있고 특히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동원된 분도 분명히 있어요. 양쪽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서초동은 시민단체 쪽에서 나온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지난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는 당에서 동원한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정당 차도 봤으니까 버스도 봤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거기엔 동원된 분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온 분도 많다는 거예요. 네. 어느 한쪽에 특히 서초동 집회의 그 지지 세력인 민주당에서 광화문 집회는 모두 동원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동원된 분도 있지만 동원되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광화문 집회에 나온 분들 중에서는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사실은. 서초동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번에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퇴진이냐 수호냐 이 문제 때문에 갈린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검찰 개혁이란 쟁점 추이 하나 등장했어요. 거기 등장하면서 이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가 서초동 집회에 나온 분들은 등치되는 경향이 있고 이쪽에 이제 광화문 집회는 무조건 조국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논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른바 확증 편향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이 정당들은 이런 적대나 징후나 혐오를 동원해서 뭔가 어쨌든 간에 지정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과거 정치가 우리가 지역주의에 노출돼 있었고 모든 정당들이 지역주의의 유혹에 빠지고 그랬어요. 선거가 다가오면. 네. 바람직하지 않은 걸 너무 잘 압니다. 정당 그들이.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특히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건 지금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석 달째 접어들어요. 10월 9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8월 9일 날 예정이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 양대 정당들이 이 부분을 상대방 정당들에 대해서 존중은 추호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 전 또 하나 느끼는 게 정치인들이 특히 좀 민주당 정치인들 말이죠.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요즘 중진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너무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맹목적인 옹호 같은 거. 물론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간 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대단히 불편해요. 말하자면 검찰 개혁을 지지하지만 조국 장관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국 장관의 퇴진을 바라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박근혜 석방, 탄핵 무효 이건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광장 정치다 진영 정치다 이건 좋은데 하나의 현상으로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지대에 있는 이 시민들은요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은 태극기도 안 가고 광화문 집회도 안 나가고 서초동 집회도 안 나갑니다. 그럼 그들은 우리 시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다대표되고 과소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 서초동과 광화문에 나온 분들의 의견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거기 못 나온 분들의 생각들 이건 대표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들은 정치가 대표해야 되는 것인데 네. 정치가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대표될 곳이.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 중간지대, 뭐 무당파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른바 스윙보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만 이제 혼용해서 쓴다면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들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치가 빨리 이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각성을 빨리 해야죠. 언제까지 서초동 광화문에 거기 의지해가지고 자기들 표를 얻으려고 합니까? 전 그야말로 문희상 의장이 말씀하셨나요? 정말 국회가 불타지 않으려면은 빨리 정신을 차려라. 언제까지 조국에 매몰돼 있을 거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확하게 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른바 진보 진영 또 보수 진영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말고 중간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갈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 교수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조국 장관 문제는 사실 진영 문제는 원래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얘기가 굴러가다 보니까 이게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 교수님 말씀 전 200% 동의하죠. 근데 사실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좀 의혹이 너무 많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럼 사실 이분들에 있어서의 목소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뭐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도 검찰개혁이 조국 장관은 좀 아닌 것 같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서초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이 좀 목소리 큰 쪽에서 그런 목소리가 다 좀 파묻힌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청와대에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9월 28일 날 서초동 집회 한 다음 날인가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뭐 중앙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보도한 것이 뭐냐면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가 끝난 이후에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9월 28일 날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적 입장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비공식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청와대의 비공식 반응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통합을 추구한다기보다는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비공식적 반응이라도 이쪽에서 좀 이렇게 그 광화문 집회 끝나고 나서 청와대가 좀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은 전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모든 국민을 받들겠다라고 취임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조금 그때도 비공식적이라도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사태는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그리고 이번 사태 해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시민들의 뒤편에 숨어 있고요. 오히려 일부에서는 그 시민들을 거리로,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볼 때 지금의 정치력으로 볼 때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해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이렇게 그럴까요? 합니다만. 그리고 그분들 별로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선거밖에 없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공천받아야 되고, 공천받아야 되니까 한국당 내부에서 더 강경한 몫을 내야 되고, 의원들. 민주당에서는 이제 중진들까지 나서서 말이죠. 4선, 5선 된 분들도 나서서 좀 과도한 발언들 좀 하는 거라고 전 느껴져요. 어제 어느 의원은 검찰개혁이 안 돼서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불공정이 강화된다. 그 말은 조금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해요. 대한민국의 사회개혁이 안 돼서 지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개혁이 있고 노동개혁도 있고 재벌개혁도 있고 교육개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큰 상위의 의미는 사회개혁이에요. 국민들이 지난 2016년도, 17년도에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정농단을 했던 권력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고 비난이었고 그게 광장민주주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받았던 거예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지금 불공정, 불평등은 오로지 검찰개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이 전선이 확대되고 변수는 너무 갈라졌고 아까 신 교수님 말씀처럼 원래 이 부분은 진영 논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이란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한가 적격하지 않은가의 논란에서 이제 비롯돼가지고 갈래를 너무 많이 친 거예요. 검찰 얘기도 나오고 진영 정치도 가고 막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양쪽의 정당들이 지금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좀 국민들에게 체면이 좀 있어야죠. 왜 염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들은 무슨 말 한마디 하더라도 겁이 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는데 강의할 때 무슨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전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이 집회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좀 자제하라고 양당이 촉구 좀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요. 결국 양당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 못 한단 말이죠. 대통령께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권력 구조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 중심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제. 결국은 대통령 중심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양쪽의 극단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의 통화 메시지가 절실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에게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통합의 메시지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는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워낙 갈리고 있으니까 여러 의혹이 있으니까 당장 뭐 사퇴시키는 건 뭐 정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뭐 직무를 잠깐 배제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쪽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한국당 쪽에서 조국 사퇴를 원하는 분들도 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간의 지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쪽에 그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래 그 정도까지 우리도 좀 기다려주자 이러면서 뭔가 좀 완충지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뭔가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거 뭐 완화시켜야죠. 이런 식의 진영 논리가 진영대회를 계속하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어떻게 접점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정치가 아무리 정치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정치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랑의 갈등을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제스처나 발언 같은 게 필요하다 메시지가 그리고 오늘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결자 해지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선 분명히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일주일 전인가에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랬죠. 근데 그 부분을 전 주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이러이러하게 검찰총장에게 지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시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그 내용 중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법무부는 제도 개선 쪽으로 노력을 하고 검찰은 지금 이제 어떤 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적 같은 것을 고치는 개혁에 치중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자 제도 개혁은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이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거든요. 그럼 그건 이미 국회로 넘어갔어요. 그럼 사실 그 얘기를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쪽에 개혁을 하는데 더 검찰이 노력을 하고 주체가 되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법무부의 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뭐 그다지 많은 지금 할 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 방지라는 그런 측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직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좀 뭐 결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죠. 알겠습니다. 당분간 냉각기를 가는 차원에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아니고요. 아까도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 이해충돌 방지라는 차원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현실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뭐 두 분의 제안들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민들은 또 광장으로 나가서 또 다른 시민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끝으로 마무리 말씀 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제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말이죠. 10월 9일 날 양쪽이 또 집회를 한다고 예고돼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대전, 조국 내전이란 말까지 이제 일부 언론은 사용을 하고 있던데 네. 역시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극단적인 구호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자제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각자의 지지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어떻게 계속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는 등치되고 그리고 무조건 이쪽은 또 무슨 그 박근혜 탄핵 이런 얘기가 탄핵 무효 이런 얘기 또 나오고 말이죠. 엊그제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또 나와요. 이쪽에서는. 네. 양쪽인 전혀 이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적대가 증폭되고 혐오와 증오가 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지도부가 이제는 그 좀 올라간 그 열기를 좀 가라앉히고 우리 이건 좀 자제합시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신율 교수님께서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자기 위상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당도 사실은 지금 입법부의 일원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야당은 그렇다고 수행을 잘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특히 정당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위상을 일단 자리매김을 해야지 이 밖으로 나간 광장의 민심을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여야가 협상을 좀 해야 돼요. 이거 밀어붙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네. 협상을 해야지 카드가 무용지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정치가 정상화가 되면 아니면 최소한도 정치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극단적인 이 광장에 있어서의 이런 투쟁 과정은 좀 멈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짱 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방위로 쓰이고 있는 드론이죠. 사람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 등으로 활용도 되지만 공격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우디 석유 시절 공격에 쓰인 것도 이 드론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기관 시설들은 이 드론 테러에 잘 대비를 하고 있는지 봤는데요. 대응책이 없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드론은 사우디가 설치한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수준은 어떤지 주요 기관 시설 7곳에 물어봤습니다. 전국에 9개 비축기지를 갖춘 한국석유공사는 9,600만 배럴의 석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탐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설비 용량의 9.6%를 운영하는 한국남부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눈으로 살피거나 CCTV, 망원경을 이용한다고 답하긴 했지만 대응 체계라고 보긴 힘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200~3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빨리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힘든 거죠. 대응 매뉴얼도 살펴봤습니다. 인터폰, 전화 등 무전기로 정문에 보고한다거나 드론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라는 등 간단한 보고 요령뿐입니다. 무단 침입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드론의 무선 조정을 막을 수 있는 전파 교란 장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도 정비하는 등 단계적인 안티드론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드론 테러에 사실상 우리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드론을 활용하는 면에서 재난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 드론을 잘 쓰고 있을까요? 드론을 조정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창문으로 19연 연기가 나옵니다.
맨눈으로 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 쌍 카메라를 단 드론이 날아오르더니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어 다른 드론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정확한 위치까지 알아냅니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때 5명이 숨지고 10,000명 넘는 주민이 유독 가스를 마셨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어디서 가스가 샜는지 파악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구 개발에 들어갔고 지난 4년간 15억 원을 들여 114곳의 소방관서에 드론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5곳 중 1곳꼴로 드론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3번 이하로 쓴 곳은 절반 정도 됩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방관은 5만여 명, 이 가운데 300명 정도만 드론 조종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구조 안 하고 그 누가 거기서 드론을 날리냐. 인력이 없어서 솔직히 날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훈련된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기존의 인력들에 대해서 부단히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소방청은 오는 2025년까지 41억 원을 들여 드론을 더 보급할 계획인데 해마다 120명의 드론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 보령의 한 돼지 농장에서 어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밤사이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충남 지역은 1,200여 개 농가가 24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전국 최대 양돈 밀집 지역이어서 걱정이 컸는데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도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뒤 다음 협상 일정에 대해 미국은 2주 뒤 얘기를 했지만 북한 대표 김명길 대사는 단기간 내 재개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짧은 2주 안에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만들어낼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실무 협상 결렬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며 빈손으로 나왔다는 북한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오늘부터 모레까지 사흘간 파업에 나섭니다. 원주에서 중앙보훈역 구간에서로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평소와 동일하게 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한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수만 명의 시민이 홍콩 섬과 카오룽에서 거리 행진을 벌였는데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건물까지 접근하자 중국군 경비병이 노란색 깃발을 들어올려 시위대에게 경고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는 캔자스주의 주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종차별 범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직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이번 주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정 방해 행위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자신이 대표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갭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에 대해 공적 전세 보증을 제한하는 제도가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전세 보증을 이용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받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 변호 노트가 오늘부터 전국 경찰서에 비치됩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앞서 2차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늘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군인의 발포로 시위를 하던 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바그다드에서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총을 쐈습니다. 적어도 7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이라크의 부패와 취업난 등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군인과 시위대를 포함해 모두 100여 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스트리아 서부의 한 리조트에선 총격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20대 남성이 2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벌인 일인데요. 리조트에 있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해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새 남자친구에게까지 총을 쐈습니다.
5명 모두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남성은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한 남성이 장인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 사는 남성은 생일을 앞둔 장인 앞에 깜짝 등장해 놀래주려고 했는데요. 한밤중에 장인의 집 문을 두드린 뒤 마당 덤불에 숨어 있다가 장인을 향해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사위를 괴한으로 오인하고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위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며 장인을 형사 입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국립공원에 있는 150m 높이의 폭포 아래에서 코끼리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인데요. 폭포에서 떨어지는 새끼 코끼리를 구하려다가 다른 코끼리들까지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엔 죽은 새끼를 구하려고 애쓰는 코끼리 부부 한 쌍도 발견됐는데요.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번 사고의 충격을 딛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구슬이라도 끼워놓은 듯 알록달록한 열기구가 가득합니다. 미국 뉴멕시코에서 열기구 축제가 열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축제 첫날엔 안개 때문에 열기구를 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맑아진 둘째 날이 되자 너도 나도 두둥실 떠올랐는데요. 수백 개의 열기구가 하늘을 메운 모습이 환상적인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축제는 현지 시간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도 내려가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은 우산을 꼭 챙겨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근하실 때부터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이렇게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차차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퇴근길 무렵 서쪽 지역부터 서서히 그치면서 밤에는 대부분 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이번 비는 서쪽 지역의 비구름이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방에 최대 40mm 예상됩니다. 네. 그 밖의 지역도 최대 20mm로 적지 않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곳곳 시야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기온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꽤 쌀쌀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합니다. 오늘 서울이 16도, 청주와 대전이 17도, 광주 19도, 대구가 20도 등으로 이렇게 제주를 제외하고 내륙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그친 뒤에도 이번 주 계속해서 예년보다 쌀쌀한 날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물론이고요. 특히 수요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부 산간 지역은 영하권에 진입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낮 기온도 이처럼 내려가면 이제 반팔 차림은 쉽지 않겠어요. 네, 가디건 꼭 챙기셔야겠죠. 네, 오늘의 날씨 몇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전국 가을비, 오후 차차갬, 그리고 종일 쌀쌀입니다. 전국에 가을비 이어지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비가 오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기나 수액이 잘못 관리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입죠. 관리를 잘 못하는 곳들은 하지만 여전히 있는데 특히 이물질이 주사기나 수액에 들어가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관련 자료죠. 위반을 한 곳들에 대해서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사기나 수액 세트, 그러니까 수액에 잘 안 보이는 파편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이나 벌레 등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례, 이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사기와 수액 세트에 이물질이 들어간 건수는 508건입니다. 2014년에는 57건, 2015년 74건, 2017년 94건, 2018년 2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은 시정조치 명령에 그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조금 전 밝힌 내용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평가전에서 미국과 무승부를 했다고요? 미국은 여자축구 세계 랭킹 1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황인선 감독 대행이 이끄는 여자축구 대표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지소연 선수가 전반 34분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3분 뒤에 미국에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의 역대 전적에서 3무 10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세 차례 무승부에서 득점하고 비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끝으로 이탈리아 검찰과 세무당국이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죠. 넷플릭스의 탈세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넷플릭스가 이탈리아의 기간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점을 들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미국계 기술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탈세 혐의 조사에 들어가서 거액의 징벌적 세금을 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각각 1억 유로를 납부하기로 합의했고 2017년에는 구글이 관련 조서를 받고서 3억 600만 유로를 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열렸습니다. 7개월여 만에 어렵사리 재개된 협상이었는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안개 속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측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은 미국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책임 공방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서 새로운 셈법을 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실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새로운 셈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길 대사가 나중에 밝힌 걸 보면은 한미 군사 연습의 중단 그리고 전쟁 장비들의 반입 중지,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제재 완화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뭐 예비 접촉은 그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고 하고요. 본격 협상이 이제 10월 5일 날 오전 동안에는 아마 미국이 북한이 요구했던 새로운 셈법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타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일정 정도 이제 그 뭐 오찬 겸해서 휴식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때 그 오전의 결과를 그 평양 측에 보고하고 그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시간은 이제 8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끝나자마자 30분 뒤에 김명길 대사가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긴 입장문을 발표한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이제 결렬이라고 하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오후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새로운 신호를 미국 측이 보내왔고 기대와 낙관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고 회의가 끝난 뒤에 얘기하는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이 정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그 아마 협상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미국은 그 협상 이전에 북한이 이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9일 날
실무회담을 이제 참석하겠다 얘기한 이후에 5번에 걸쳐서 담화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근데 그 이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명길 대사가 떠나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 문제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마 이런 어떤 몇 가지의 상징적을 가지고 북한이 이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긍정적인 그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미국이 그런 북한의 어떤 협상 전술이랄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는 못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김명길 순회 대사 회의가 끝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측은 그동안에 핵시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도 중지했고 또 북부 핵시험장도 폐기했고 미군의 유골도 송환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아무런 상응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실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새로운 셈법의 이제 출발점으로서 네. 그런 부분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군사연습 중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 장비의 뭐 한반도 반입 중지 이런 거를 약속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협상의 결과로 나올 부분이지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 이런 입장 때문에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이제 자기네들이 조치 취했는데 미국은 상응 조치 없이 새로운 또 실무 협상을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결렬된 쟁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선행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성에 차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봤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작년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이제 새롭게 논의하자 이런 네.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거를 가지고 다음을 논의하자.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영변 플러스 알파로 불리는 보다 진전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겠군요. 아마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상응 조치도 미국의 이제 목스 뉴스라든지 아니면 타임지에서 나온 것처럼 몇 가지 제재 완화 방안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도 꺼내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 그 실무 협상의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셈법과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영변 플러스 알파라든지 또 상응 조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을 하셨던 미국 매체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석탄이나 섬유 제품의 수출을 뭐 36개월가량 유예를 해주는 방안도 미국이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그에 대해서 기대를 좀 했을까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미 취한 조치에 네. 대한 상응 조치로 어느 제한적이지만 제재 완화를 좀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했던 부분은 본격적 협상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자기네가 내놓을 카드로 생각을 한 건데 북한은 이제 먼저 그거를 자신의 이미 향한 조치에 대한 대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그 미국 언론 보도가 사실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나온 것이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웨덴 정부가 미국과 북한 측에 앞으로 2주 안에 다시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하겠다 뭐 이런 뜻의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북한 측은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예, 지금 김명길 대사가 발표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미 국무부가 해명 자료도 나왔고 다시 또 북한 외무성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2주 내에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석 달 가까이 90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새로운 셈법이 안 나왔는데 2주 내에 어떤 새로운 셈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이제 새로운 셈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은 이제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미국이 명확한 답이 없었지만 새로운 셈법으로 가정하면서 10월 초에 지금 실무협상 나왔거든요. 네. 이 계산은 아마 역으로 계산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내 3차 정상회담을 11월 말이나 12월 초, 늦어도 12월 초까지 본다면 적어도 실무회담을 이번에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한 번 결렬되더라도 한 번 정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 번 더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스웨덴 외교부가 제안했던 2주는 아닙니다만은 한 3주 내지 4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는 이제 뭐 실무 협상이 지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실무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과연 미국의 일방적인 이제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네. 북한 태도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북한도 어느 정도 자신의 셈법을 좀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 뭐 새로운 실무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크게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런 앞으로, 면에서는 이제 네. 양측의 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워도 한 달 안에는 다시 두 협상 대표들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보다 구체화된 비핵화 방안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된 상응 조치를 가지고 만나게는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 새로운 셈법을 네. 전제 조건을 하는 부분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용의 진전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단계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IRBM이나 ICBM 이외에 네. 북한이 이제 단거리를 쐈고 얼마 전에 이제 북극성 3호 MRBM이라고 하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북한이 양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미국의 입장은 모든 탄도미사일 그래서 단거리와 준중거리까지도 용인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단거리까지는 용인하는 입장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다면은 그리고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면 저는 뭐 실무회담에서 작은 성과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번 실무 협상은 협상 전략 차원에서 서로 기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술 없이 초음파만으로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을 치료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뇌 속에 가장 많은 비신경 세포인 별세포가 초음파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조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은 뇌에 전극을 꽂아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전기로 신경세포를 자극하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박사 등 연구진은 수술 없이 초음파만으로 뇌질환을 치료하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낮은 에너지의 초음파가 뇌 속으로 들어오면 별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별 모양으로 생긴 별세포는 뇌 속에서 가장 많은 비신경세포입니다. 자극을 받은 별세포에선 칼슘을 수용하는 채널이 열립니다. 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잇따라 신경세포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신경세포의 활성이 별세포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거라서요. 초음파에 센서 있다라고. 연구진은 별세포가 초음파 센서로 작용하는 사실을 밝힌 만큼 초음파를 통한 뇌질환 치료가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네, 홍콩에서의 시위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더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계엄령으로 여겨지는 긴급법이 발동이 됐고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지 말라는 홍콩 정부 조치가 나왔습니다. 시위가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홍콩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면 그냥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이 시위대에 불을 붙인 게 복면금지법이에요. 마스크를 쓰고는 시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얼굴 드러내놓고 네 신분 다 이제 그 공개하고 시위하라는 건데요. 그건 이제 어떤 그 한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홍콩까지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에 찍히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 살고 뭐 지금 어떤 경력이 있고 한 게 전부 다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반인권적인 보안 기술을 철저하게 적용하는데 마스크 쓰는 게 이제 그 어떤 방해가 되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인들에 대한 억압의 최고치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은 이런 거에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중국에서는 뭐 이 시위대들이 중국 은행 가서 은행 직원, 뭐 중국 본토 출신 은행 직원을 폭행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또 그 정사가 심화되고 있고 정말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 볼 게 군이 개입되는 거에 대한 긴장감이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들이 홍콩 시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에 첫 직접 접촉일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중국군이 시위대 경고 깃발을 흔들었어요. 이거는 좀 커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은 원래 이제 홍콩에 이제 주둔을 해왔고요.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숫자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홍콩 시위가 시작된 6월 이전에는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이제 짐작을 했는데 지금 최고 12,00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신계라고 경계 지점을 넘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차량을 타고 홍콩으로 주둔하는 모습이 목격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병력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병력이 지금 계속 주변에서 시위대를 보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직접 시위대에게 경고의 노란 깃발을 한번 흔든 거죠. 네네. 지금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서 시민들 그리고 이제 시위대를 압박하려는 그런 하나의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홍콩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는 것 중에 시위대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있고 얼마 전에는 18살 학생이었고 이번에 또 14살 학생도 포함이 되고 외신 기자도 포함이 되고 있고 젊은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1일 중국의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은 국경절인데요. 그날 시위에서 처음으로 학생이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더한 거는 이 학생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바로 폭동법은 중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중죄인데 홍콩에서 그런 중죄를 지금 이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다른 학생이 다리에 총을 맞았고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외신 기자가 한쪽 눈이 실명하는 그런 일까지 났습니다. 이게 자체가 홍콩 경찰이 굉장히 폭력적인 진압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건데요. 사진을 동영상을 봐도 한 명을 체포할 때 네. 발로 차고 방패로 찍고 그리고 이제 진압봉으로 때리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지금 홍콩 사람들이 경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한 게 뭐냐면은 홍콩 경찰에 대해서 주변에 보고 있던 시민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광동어나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짐작이 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홍콩인들로 이루어진 경찰이 아니고 본토에서 보낸 그런 이제 진압 경찰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인들은 이런 이제 긴급법 상황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나가도 체포될 수 있고 네. 그리고 3명 이상이 모이면은 가족이 산책을 가다가도 잡힐 수 있는 좀 그런 반인권적인 극단적인 상황을 맞고 있어서 홍콩인들의 분노는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시위대가 홍콩 임시정부 수립서 이거를 또 읽기도 했어요.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요구 사항을 집합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구 사항은 지금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6월에 시위 발단의 원인이 되었던 송환법을 완전히 철회하고 네. 그리고 지금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한 2,000명 정도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불기소하겠다고 선언을 하라. 그리고 이제 행정장관을 직선하라. 지금 이제 홍콩은 중국의 특구인데 최고 이제 행정수장이 행정장관이거든요. 그런데 네. 굉장히 복잡한, 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간접 선거를 거쳐서 사실상 중국의 입김 하에서 이제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라고 할 수 있는 입법회도 그 못지않은 복잡한 무슨 간접 선거에 직능 단체가 나오고 노동조합이 나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실 민주 선거와는 거리가 멀죠. 이런 걸 통해서 되고 있는데 직선제에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이제 경찰에 대한 진압을 조사해서 인권을 이 홍콩 땅에 확립해 달라 그런 이제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그 주장을 전부 다 이제 모아서 거의 절규에 가깝게 얘기한 게 임시정부 선언서라고 그러는데 네. 실질적인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기보다도 홍콩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홍콩 시위대와 그 홍콩 정부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고 그러면 또 중국이 어떻게 나설지도 또 하나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 시위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더 커질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홍콩인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 그 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간 전후에서 태어났던 지금 20대, 10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동영상과 홍콩에서 온 사진들을 보면은 지금 한참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서로 이제 그 사랑을 해야 할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서 자신의 온몸으로 부딪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홍콩 사태 본질인데요. 중국으로서는 이런 홍콩 사태, 홍콩인들이 원하는 거, 홍콩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중국 공산당의 사고와 체계를 계속 누르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태의 해결점은 찾기가 갈수록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홍콩 시위를 좀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에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하고 100일이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떤 차질을 빚고 있는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일본 안 가기 또 자동차를 포함해서 일본 제품 안 쓰기로 일본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라는 대목이 끼었던 지난 9월. 일본으로 가는 항공기의 승객은 1년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선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수기였는데도 승객이 좀 많이 줄었고요. 10월에도 예약률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줄어든 좌석마저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탑승률은 60에서 70%에 그쳤습니다. 앞서 7, 8월 여름 휴가철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차질 효과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입은 피해의 약 9배 규모입니다. 특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메이드 인 재팬의 상징과 같았던 맥주와 자동차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에서의 맥주 수입액은 6,000달러, 단돈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의 0.1%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재고는 많은데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니 새로운 주문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는 국가 순위에서 1위를 달렸지만 불매운동 이후 밀리면서 28위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에 새로 등록한 일본 승용차는 지난해보다 60% 급락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3개월 전과 다른 모습도 포착됩니다. 유니클로에선 일부 신제품이 재고가 부족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일본의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여자 프로테니스 투어 차이나 오픈 단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사카는 어제 중국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호주의 애슐리 바티를 세트스코어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오사카는 오늘쯤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3위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에서 열린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라쿠텐 저펜 오픈 단식 결승에서는 세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가 호주의 존 밀먼을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가을비 소식이 있고요.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개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방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20mm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은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무척 쌀쌀합니다. 서울이 16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는 20도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북한도 최고 16도에서 19도로 우리나라 비슷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평년보다 쌀쌀한 날이 많겠습니다. 특히 모레 수요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충남 보령의 한 돼지 농장에서 어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밤사이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충남 지역은 1,200여 개 농가가 24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전국 최대 양돈 밀집 지역이어서 걱정이 컸는데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도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북미 실무 협상을 빈손으로 끝내고 돌아가면서 북한 측 대표 김명길 대사는 짧은 시간 내 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주 안에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만들지 의심스럽다며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실무 협상 결렬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며 빈손으로 나왔다는 북한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레까지입니다. 인력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한 서울시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